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한국을 방문한 미국 도시분석가 조나스 밀러는 서울의 일상을 본 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눈에는 당연한 것들. 지하철, 배달, 편의점, 쓰레기 분리배출. 하지만 외국인의 눈에는 문명 충격 그 자체였죠. 오늘 한국의 일상이 왜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일상은 사소한 편리함이 아니라 국가의 힘을 가장 정직하게 증명하는 요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조나스 밀러입니다. 지난 15년간 세계 주요 도시의 인프라 시스템을 분석해왔죠. 런던의 교통망, 뉴욕의 상하지도, 싱가포르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까지 직접 발로 뛰며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새로운 도시를 방문할 때면 설렘보다는 분석가의 냉정한 시선이 먼저 작동하는 편이에요. 한국 출장 제안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인터넷이 빠르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고 지하철이 잘 되어 있다는 정도의 정보만 머릿속에 있었죠. 아마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한 명은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죠. 지하철 좀 빠르고 인터넷 조금 빠른 나라 정도 아니겠냐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넓었죠. 하지만 이 정도는 다른 선진국 공항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에도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노트북을 켜고 일정을 확인했죠. 서울역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퇴근 시간대가 시작되려는 시각이었죠. 저는 가방을 메고 천천히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조용했어요. 물론 역은 붐볐습니다. 수백 명이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뛰지 않았어요. 밀치지도 않았고 고함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뉴욕이나 런던에서 이 시간대에 지하철역에 가면 어떤가요?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고 경적 소리가 울리고 누군가는 소리를 지르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선 인파가 보였어요. 플랫폼은 조용했고 안전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혔습니다. 전광판에는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죠. 저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왜 아무도 소리치지 않는 걸까요? 15년간 도시를 분석해온 제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질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걸요.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시간표보다 정확히 5초 빠르게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탑승객들은 양쪽으로 비켜서서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고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노트북 가방을 꽉 쥐고 열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 지하철 안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15년간 이 일을 하다 보니 습관이 되어버렸죠. 어느 도시를 가든 저는 교통 시스템부터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소음 수준이었어요. 열차가 달리는 소리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내는 소음은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 통화를 하는 것도 보이지 않았죠. 뉴욕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선 누군가 항상 크게 전화통화를 하고 음악을 틀고 때로는 노래를 부르기까지 하니까요. 두 번째는 와이파이였습니다. 제 휴대폰 화면 상단에 와이파이 신호가 떴어요. 지하철 안에서요. 저는 놀라서 인터넷 속도를 확인해 봤습니다. 4G보다 빠른 속도가 나왔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런던 지하철도 와이파이를 제공하긴 하지만 터널 구간에서는 끊기기 일쑤였거든요. 세 번째는 전광판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다음 역까지 남은 시간, 환승 정보, 심지어 열차 내 혼잡도까지 표시되었죠. 이 모든 정보가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제공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노트를 꺼내서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노인을 위한 좌석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 유모차를 위한 넓은 공간이 있다는 것까지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표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규칙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QR코드를 스캔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결제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죠. 그녀는 지하철 안에서 책을 빌리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하철에서 책을 빌린다고요? 저는 참지 못하고 옆에 서 있던 한국인에게 영어로 물어봤어요. 저 사람이 지금 뭘 하는 거냐고요. 그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심야 도서 대여 서비스라고요. 지하철역과 열차 안에서 QR코드로 책을 빌릴 수 있고 다른 역에서 반납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유럽 어느 도시에서도 본 적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교통 시스템과 도서관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다뇨. 저는 노트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이건 교통이 아니라 생활 플랫폼이다. 열차는 정확히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각 역마다 정확히 30초씩 정차했고 출발 시간도 초 단위로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15년간 수십 개 도시의 지하철을 타봤지만 이 정도로 정확한 시스템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내릴역에 도착했을 때 전광판에는 엘리베이터 위치와 출구 정보가 떴어요. 심지어 지상으로 나가면 어떤 버스를 탈 수 있는지까지 표시되었죠. 저는 플랫폼을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교통 시스템을 단순히 사람을 옮기는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요. 이건 도시를 연결하는 신경망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가니 한국 지사에서 나온 동료 김민준 씨가 이미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는 제안이었죠.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사실 비행과 이동으로 조금 지쳐 있었지만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민준 씨는 제게 물었어요. 어디 가서 먹을까요? 아니면 배달시킬까요? 배달이요?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호텔방까지 배달이 되냐고 물어봤죠. 민준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다고요?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을 배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20분이면 도착한다고요. 저는 솔직히 믿기지 않았어요. 뉴욕에서도 배달 음식을 자주 시켜 먹었지만 최소 40분은 걸렸거든요. 게다가 호텔 로비까지만 와서 직접 내려가서 받아야 했죠. 하지만 여기까지 온다고요? 민준 씨는 휴대폰을 꺼내서 앱을 열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었어요. 화면에는 수백 개의 음식점이 떠 있었고 각 음식점마다 예상 배달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죠. 그는 저에게 뭘 먹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한국 전통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주문을 마치고 민준 씨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예상 배달 시간은 18분이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정말로 18분 안에 올까요? 우리는 로비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기다렸죠. 13분이 지났을 때 민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배달기사님이 로비에 도착했다는 알림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8분이 아니라 13분 만에 온 거예요. 우리는 로비로 내려가서 음식을 받았습니다. 포장 상태를 보는 순간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음식은 흔들림 없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국물이 담긴 용기도 하나도 새지 않았죠. 뜨거운 음식과 차가운 음식은 따로 포장되어 있었고 각각 보온과 보냉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민준 씨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군수 물류급인데요? 민준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이게 기본이라고요. 배달 음식의 품질이 매장에서 먹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펼쳐놓고 먹기 시작했어요. 음식은 여전히 뜨겁고 신선했습니다. 저는 먹으면서 계속 생각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13분 만에 이 정도 품질을 유지하면서 배달을 한다는 게요. 민준 씨는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단순히 음식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고요. GPS 기반 실시간 추적, 최적화된 배달 경로, 전문화된 포장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엄청난 수의 배달 인력이 있다고 했어요. 배달 기사들은 도시 구석구석을 누비며 하루에도 수십 건씩 배달을 한다고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래 거리에는 오토바이를 탄 배달 기사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도시의 혈관처럼 말이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제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걸요. 식사를 마치고 민준 씨가 돌아간 뒤에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 배달 시스템, 이 모든 것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성이 아니라 시스템적 효율성이라고요. 다음날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준 씨가 제게 말했어요. 편의점 가보셨냐고요?
거긴 지상 최강이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편의점이요? 미국에도 세븐일레븐 있는데 뭐가 다르겠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준 씨는 진지했습니다. 한국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 파는 곳이 아니라고 했어요. 직접 가보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호텔 맞은편에 있는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GS25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10초 만에 깨달았습니다. 여긴 단순한 소매점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생활형 기술 허브였어요. 뉴욕의 편의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즉석 조리 코너였습니다. 직원이 주먹밥과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었어요. 커피 머신도 있었고 심지어 작은 전자레인지까지 있었죠. 손님들은 직접 음식을 데워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택배 서비스였어요. 편의점 한쪽에는 택배 보관함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택배를 받거나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편의점이 택배 허브 역할을 하다니요. 이건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세 번째는 각종 서비스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봤어요. 휴대폰 충전 서비스가 있었고 공과금을 낼 수 있는 단말기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 발급기까지 있었죠.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같은 공문서를요. 저는 직원에게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정말 공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냐고요? 직원은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그렇다고요.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은행 업무도 일부 가능하다고 했죠. 네 번째는 세탁 서비스였어요. 편의점 밖에 작은 세탁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편의점에 들르면서 빨래를 맡기고 나중에 찾아가는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좌석 공간이었습니다. 편의점 한쪽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거나 노트북을 펴놓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이파이도 무료로 제공되었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왜 편의점을 마치 국가기관처럼 쓰고 있는 거지? 미국의 편의점은 그저 과자와 음료를 파는 곳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편의점은 달랐습니다. 이건 도시 생활의 모든 것이 집약된 공간이었어요. 저는 삼각김밥 하나와 커피를 샀습니다. 계산대에서는 QR코드로 결제할 수도 있었고 신용카드도 사용할 수 있었죠. 심지어 교통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했어요. 저는 신용카드를 내밀었고 결제는 2초 만에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면서 저는 다시 한번 편의점을 돌아봤어요.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기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음식, 택배, 은행 업무, 공문서 발급, 세탁, 휴게 공간까지요. 이 모든 것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편의를 넘어서 도시 인프라의 일부다. 뉴욕에서 이런 일을 하려면 최소 5군데는 가야 할 거예요. 은행, 우체국, 관공서, 카페, 식당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편의점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됩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또 다른 편의점들을 봤어요. CU, 세븐일레븐, 이마트 24까지요. 모두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 블록마다 하나씩 있을 정도로 밀도도 높았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이구나. 모든 것이 가깝고 빠르고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구나.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창문은 열어놓았는데 밤 공기가 시원했죠.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밤거리는 시끄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서울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창밖에서 움직임이 보였어요. 저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한 시민이 아파트 앞 쓰레기 배출 장소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손에는 여러 개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저는 흥미가 생겨서 그 장면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은 주변을 조용히 살폈어요. 다른 사람을 깨우지 않으려는 듯 천천히 움직였죠. 그리고 하나씩 봉투를 정해진 장소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비닐류는 투명한 봉투에 담겨 있었어요. 종이류는 따로 묶여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는 노란색 봉투에 담겨 있었죠. 일반 쓰레기는 또 다른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 정확히 분류되어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누가 이렇게 꼼꼼하게 쓰레기를 분류할까요? 뉴욕에서는 쓰레기를 그냥 큰 봉투에 담아서 던져놓으면 끝이에요. 분리수거는 하긴 하지만 이 정도로 세밀하지는 않았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른 시민이 또 나타났어요. 역시 여러 개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분류해서 배출했죠. 조용히, 천천히, 정확히,
규칙대로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법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물론 한국에도 쓰레기 배출 규칙이 있겠죠. 하지만 새벽 1시에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이렇게 지킨다는 건 다른 의미였어요. 이건 시민 스스로가 도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요. 한국인만의 질서와 청결에 대한 감각,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라고요. 이건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 씨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분리수거를 배운다고요.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익힌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는 습관이 되었다고요. 그는 더 설명해 줬습니다. 한국의 쓰레기 배출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다고요. 음식물 쓰레기는 따로 처리되어 사료나 퇴비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재활용 쓰레기는 종류별로 다시 분류되어 재사용된다고요. 이 시스템 덕분에 한국의 재활용률은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가 감동받은 건 시스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1시에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그 규칙을 지키는 시민들의 태도였어요. 이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죠. 그날 오후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더 많은 것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담배를 피울 때도 정해진 흡연 구역으로 갔어요. 쓰레기를 버릴 때도 쓰레기통을 찾았죠. 심지어 쓰레기통이 없으면 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버렸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깨끗한 거리는 청소부가 많아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아서라는 걸요. 이건 법이나 벌금 때문이 아니었어요. 서로에 대한 존중과 공공공간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뉴욕의 거리는 항상 쓰레기로 가득했어요. 사람들은 아무데나 버리고 청소부들이 매일 치웠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애초에 쓰레기가 거리에 버려지지 않았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문화가 기술을 이긴 순간이라고요. 넷째 날은 회의 일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도시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어요. 민준 씨는 제게 교통카드를 하나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하나면 서울 어디든 갈 수 있다고요. 지하철, 버스, 택시, 심지어 편의점 결제까지 가능하다고 했죠. 저는 강남역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복잡한 곳 중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수많은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는데도 혼란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정해진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갔죠. 역 출구를 나서자 거대한 교차로가 보였습니다. 교통신호가 바뀌는 순간을 유심히 봤어요. 신호는 정확히 타이밍에 맞춰 바뀌었고 차량과 보행자의 흐름이 매끄럽게 조절되었습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한 신호등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분석하는 시스템이구나.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저는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CCTV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불편한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죠. 민준 씨가 설명해줬던 게 생각났어요. 한국의 CCTV는 범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거라고요.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카운터에서 QR코드를 스캔하자 메뉴가 휴대폰에 떴어요. 주문하고 결제까지 30초도 안 걸렸죠. 진동벨을 받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5분 뒤 커피가 나왔어요. 카페 안에서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휴대폰을 보거나 노트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와이파이가 빠르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었죠. 누군가는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연스럽게 이곳을 사무 공간처럼 사용하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코엑스몰에 갔습니다. 거대한 쇼핑몰이었죠. 하지만 제 관심을 끈 건 쇼핑이 아니었어요. 건물 안에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자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현재 위치와 목적지까지의 경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도 놀랐습니다. 막 칸마다 센서가 있어서 사용 중인지 비어 있는지 입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비데는 기본이었고 자동으로 물이 내려갔죠. 심지어 변기 뚜껑도 자동으로 열리고 닫혔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민준 씨가 추천해준 곳이었어요. 강변을 걸으면서 저는 또 다른 시스템을 발견했습니다. 공공 자전거 대여소가 곳곳에 있었고 사람들은 앱으로 자전거를 빌려서 타고 다녔어요. 반납도 아무 대여소에나 하면 됐죠. 밤이 되자 공원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과하지 않았어요. 은은하게 길을 밝혀줄 정도였죠. 사람들은 산책하거나 조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휴대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재난 문자였어요. 내일 오후에 비가 많이 온다는 기상정보였죠. 저는 놀랐습니다. 이 알림이 전국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뉴욕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재난 문자는 어떻게 작동하냐고요? 그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한국의 긴급 재난 문자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고요. 지진, 태풍, 폭우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몇 초 안에 모든 국민에게 알림이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한국의 스마트 기술은 화려한 쇼가 아니라는 거요. 이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인프라였습니다. 교통신호, CCTV, 결제 시스템, 재난 문자까지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게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국민 보호라는 개념 자체가 테크화되어 있다고요. 이게 바로 스마트 시티의 진짜 의미구나. 기술이 눈에 띄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는 거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본부로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죠. 노트북 화면에는 수많은 메모와 사진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지하철 시스템에 대한 분석, 배달 생태계의 효율성, 편의점의 다기능성, 시민들의 질서의식, 그리고 보이지 않는 스마트 인프라까지요. 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려고 했어요. 단순히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체계로 설명하고 싶었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목부터 고민했어요. 한국 도시 시스템 분석? 아니면 서울 인프라 보고서? 둘 다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새로운 문명 모델을 본 거였어요. 결국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도시 문명 이전론 모델.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한국은 기존의 도시 개념을 넘어선 새로운 단계에 있었으니까요. 보고서 첫 문단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15년간 수십 개 도시를 분석해왔다고 썼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단순한 편리함이 아니라고 했죠. 이건 안전, 질서, 기술, 속도, 시민의식이 모두 결합된 종합 시스템이라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지하철을 다뤘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단순히 사람을 옮기는 수단이 아니라 도시를 연결하는 신경망이라고 썼어요. 정확한 시간표, 실시간 정보 제공, 심지어 도서 대여 서비스까지 통합되어 있다고 설명했죠. 세 번째 문단은 배달 시스템이었습니다. 13분 만에 도착하는 배달, 군수 물류급 포장 기술, 그리고 도시 전체를 커버하는 배달 네트워크를 분석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 배달이 아니라 도시 물류의 혁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는 편의점을 다뤘어요. 24시간 운영되는 생활 허브로서의 편의점, 공문서 발급부터 택배, 은행 업무까지 가능한 다기능 공간이라고 설명했죠. 뉴욕에서 5군데를 가야 할 일을 한국에서는 편의점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썼습니다. 다섯 번째 문단은 시민의식이었습니다. 새벽 1시에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시민들, 정해진 흡연 구역을 지키는 사람들, 횡단보도에서 질서를 지키는 모습들을 서술했어요. 이건 법이나 벌금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에서 나온다고 분석했죠. 여섯 번째 문단에서는 보이지 않는 기술을 다뤘습니다. 실시간 교통신호 조절, CCTV 기반 안전관리, 전자출입 시스템, QR 기반 결제 인프라, 그리고 재난문자 시스템까지요. 한국의 진짜 강점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일상에 녹아든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썼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만든 이 시스템은 다시 보기 힘든 형태라는 걸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많은 나라들도 이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많지만 그걸 시민 생활과 완벽하게 통합시킨 나라는 드물었어요. 마지막 문단을 쓸 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요? 객관적인 분석가로서 냉정하게 끝내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한 감상을 써야 할까요?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래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다. 이미 미래가 현실인 나라다. 이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어요.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15년간 도시를 분석해온 전문가로서 이보다 정확한 표현은 없었죠.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총 12페이지였어요. 사진과 데이터, 그리고 분석이 빼곡히 담겨 있었죠.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본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하게 썼어요.
한국 출장 보고서,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 움직이는 차량들, 그리고 여전히 활발하게 돌아가는 도시의 심장 소리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 도시는 잠들지 않는다. 하지만 혼란스럽지도 않다. 그저 정확하게, 조용히, 계속 움직인다. 귀국 전날 밤이었습니다. 짐을 거의 다 쌌지만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편의점에 가는 거였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한국 편의점에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들렀던 곳이었거든요. 호텔 맞은편 GS25로 걸어갔습니다. 밤 11시였지만 편의점은 여전히 밝았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익숙한 초인종 소리가 났죠. 저는 안으로 들어가서 냉장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삼각김밥 2개와 바나나 우유 하나를 집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계산대로 가면서 저는 매장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즉석 조리 코너, 택배 보관함, 공과금 납부 단말기, 그리고 작은 좌석 공간까지요. 일주일 전 처음 봤을 때의 놀라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계산대에는 젊은 여성 직원이 있었어요. 그녀는 제 물건을 스캔하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신용카드를 내밀었고 결제는 순식간에 끝났죠. 그녀가 봉투에 물건을 담으면서 말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그 짧은 한마디에서 저는 뭔가를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따뜻한 기술력의 본질이었죠. 효율적이지만 차갑지 않은, 빠르지만 무례하지 않은, 체계적이지만 인간적인 그 무엇이었어요. 밖으로 나와서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거리를 바라봤어요.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배달 오토바이들이 지나갔죠. 편의점 불빛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고 멀리서는 지하철역의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삼각김밥을 뜯었어요. 한입 베어물면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 서울역에서 처음 느꼈던 이상함이 이제는 이해가 됐어요. 한국은 정말로 다른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크기나 화려함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진짜 차이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택시와 자전거, 배달과 택배, 편의점과 은행, 병원과 관공서까지요.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어요. 기술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게 과시되지도 않았죠. 그저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기술을 의식하지 않고 사용했고 기술은 사람들의 삶을 조용히 지원했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모습이구나 싶었어요. 삼각김밥을 다 먹고 저는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적고 싶었거든요. 개인 일기장에 오늘 날짜를 쓰고 문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15년 커리어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 나는 여기서 도시의 미래를 봤다. 그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최첨단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식이었다. 한국은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 문장을 마치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공항으로 향할 거예요. 뉴욕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에 와야겠다고요. 더 오래, 더 깊이 이 도시를 경험하고 싶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어요.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 당신은 제게 미래를 보여줬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마지막 메모 하나를 남겼어요. 보고서에는 쓰지 못했던 개인적인 생각이었죠. 한국은 더 이상 미래를 기다리는 나라가 아니다. 이미 미래가 현실인 나라다. 그리고 나는 그 미래를 직접 걷고 느끼고 경험했다. 이 경험은 내 인생에서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메모를 저장하고 저는 휴대폰을 끄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를 지나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저는 아래 펼쳐진 서울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역자 무늬로 빛나는 거리들, 강을 따라 이어진 불빛들, 그리고 여전히 움직이는 도시의 맥박이 보였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 서울,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